안녕하세요.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HK 교수 최영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환동의 재개 항구와 해상관계망 형성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환동의 지역 항만관리의 역사적 변천을 일제강점기와 현 시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이어서 해상관계망 형성도 조선말 일제 시기와 현 시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세계화 시대를 견인하는 것은 수송과 물류 및 정보통신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최근의 두드러진 변화는 항만 지역이 글로벌 공급 사설 관리 거점으로 부각되고 항만 배후 단지 활용이 증가되고 그리고 항만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환동의 지역 항만 관리의 역사적 변천, 즉 일제 식민지 시대의 일본과 조선의 항만 관리와 환동의 지역의 항만 현황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일제 강점기와 현 시점에 있어서 환동해권 해상관계망이 어떻게 형성되어 변화해 왔는가를 검토합니다. 전 근대 시기인 고구려, 발해 등이 동해를 통한 일본과의 문물 교류와 교역이 있었습니다. 고려 문종 25년 이래 고려와 일본 간의 사무역이 급격히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에서 항만 및 해상관계망이 제도화된 것은 일본 제국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환동의 지역에 형성된 항만 현황에 대해 살펴봅니다. 일본 항만의 근대 역사는 서구의 압력으로 한국보다 22년 앞서 시작되었습니다. 1854년 미국 해군의 페리 제독에 의한 반강제적 화친 조약을 계기로 요코하마, 고베, 나가사키, 하코다테 등 4개 항만의 개항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무역 확대를 위해 청일 수교 교섭에 적극 나서서 1871년 청일 수교 조교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청일 간의 개항 관계망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제국이 성장하고 수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항만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876년 조선은 전쟁의 위협 속에 청의 제안에 따라 일본과 강압적인 병자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이 일본에 의해 치해법권과 영사재판권을 제공하고 일본과의 통상을 위해 항구를 개항하는 등을 규정했습니다. 당해에 부산항이 개항되었고 1880년 원산항, 1883년 인천항이 각각 개항되었습니다. 부산은 본래 외관의 전통이 있던 곳이었고 원산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할 교두보로 선택되었고 인천은 조선왕조의 수도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개국이 강제적이듯이 이들 주요 개항도 비자발적인 승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식민지 전의 개항지 사이의 간선 항로 등은 일본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 대륙의 진출을 염원해온 일본의 대륙 진출 구상과 소위 대동아 공영권 형성의 기반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만주 지역, 현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 수탈한 양곡과 광산물 등을 운송하기 위해 한국 연안에 근대적인 항만 시설을 상당히 큰 규모로 건설하였습니다. 고정 27년 1890년경 10월에 공포된 제조선국 일본 인민무역규칙 병해 관세목 제22관에 의해
일본 상선에 대해 조선의 계양장 간의 자유운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청진항은 1908년에 개항되어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군자 물자 수송항으로 이용되었고 선봉항은 1921년에 개항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아시아 대륙 진출을 위해 조선 반도의 주요 항구가 교량 역할을 한 것입니다. 환동해 지역의 항만 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아태 지역 교역 화물이 증가함에 따라 극동 지역 항만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 지역의 항만의 화물 취급량은 전국의 23.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러 양국 간 컨테이너 화물의 85%가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톡, 나우카항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항만들의 특징은 에너지 연료, 자원을 수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극동 러시아 지역의 항만은 수입 화물의 수송 증가로 인해 화물 처리 능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루비노, 나우카, 보스토치니 등은 국제 통과 화물 및 수출입 화물 수송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 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1970년대까지 북한의 항만 시설은 일제강점기 이후 사용해온 기존 시설 복구, 정비 등 현상 유지에 그쳐 매우 낙후되고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1980년대에 주요 무역항인 나진 청진의 확장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정무원 결정 74호에서 나진 선봉, 청진 등 3개의 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해 대외 개방을 위한 전진기지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항만 하역 능력은 3,600만 톤 내로 1990년대 이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송 분담률을 보면 1980년대 말 기준으로 해상 운송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항로는 주로 동해안에 형성되어 있는데 청진 나선, 블라디보스톡 나우카와 원산 선봉 나우카를 연결하는 북러 사이의 정기 항로와 훈춘 나선 상하이 닝보 등 북중 사이의 비정기 항로가 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과 황해 등에서 해상 운송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수출입 화물의 99%를 해상 운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동해 지역의 해상 운송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일본 서한 측의 중심 항구의 기능을 보유한 항만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키타큐슈, 하카다항 정도가 일본 서한 측의 중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항만은 한 석당 주 1, 2회 수준으로 한국 및 중국 항구와 연계가 가능한 피더 항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한국의 컨테이너 무역은 거의 대부분인 95%가 부산항에서 처리되었습니다. 2008년 말 현재 부산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는 31개 선석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울산항은 배후의 공업기지를 두고 1963년 9월 25일에 국제개항장으로 지정되어 원유 도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와 묵호항은 단일 항만으로 통합되어 최대 21선석을 동시에 접안하는 능력을 갖추며 국가관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환동해 지역의 광역 두만간 개발 계획 GTI는 일본,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해상 운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환동해 지역의 해상 관계망 형성에 대해 조선말 일제강점기 및 현대로 구분해 정기 여객 및 선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조선말 일제시대에는 개항장의 조선 항로로는 청일 러시아 해운 회사의 경쟁 속에 개설되었습니다. 일본은 우선 주식회사는 나가사키를 거점으로 상하이선, 텐진선, 부산선, 블라디보스톡선 등을 포함하는 국제 항로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일본 해운사는 기선을 이용해 부산, 원산, 인천 사이의 화물을 단시간에 이동시켜 운송료 차익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기선 회사도 동아시아 해운업에 진출해서 블라디보스톡, 나가사키, 인천, 류신, 상하이, 블라디보스톡, 원산, 부산, 나가사키, 류신, 상하이를 연결하는 항로에 취항했습니다. 청나라의 쌍성태 등의 무역업체를 비롯한 산동성의 쯔부 상인들은 조선, 일본, 블라디보스톡에 거점을 두고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활동했습니다. 일제늑약이 체결된 1905년에 일본의 산요철도 주식회사에 의해 개설된 시모노세키 부산 전기 항로를 관부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는 러일 전쟁 종식 후 포츠머스 강화 조약 체결이 있은 지 6일 후였습니다. 이 당시부터 1945년 6월 미국 공습으로 폐쇄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 간부 연락선은 수많은 조선인을 실어 나르는 일본과 조선반도를 연결하는 대동맥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 한국으로부터 양곡, 목재, 우피, 소금, 홍삼, 정어리, 광물 등이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물자 수탈과 함께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개항 당시에 1876년에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은 82명에 불과했었는데 10년 뒤에는 1900여 명, 1910년에는 26,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920년에는 17여만 명이던 일본인 거주자들도 증가해 1940년에는 70만 명에 이르게 이르렀습니다. 1905년 9월에 일본 공사관 조사에 의하면 제1 일본인은 5만 5천 명인 반면 제1 조선인 수는 30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관부 연락선 개통으로 이들 거주민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에 관부 연락선이 태운 승객 수는 3만 5천여 명이었으며 3년 후인 1908년에 11만 6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1920년에 44만 2천여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 연락선을 통해 자본, 노동, 지식, 문화 등이 크게 이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